안녕하셨습니까? 네, 날이 조금씩 싸늘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삼강과 오륜이 다르다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우리 삶, 조선적 상황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죠. 오늘은 이제 여민주의라고 하는 맹자 사상의 핵심. 제가 보기에는 맹자 사상은 다르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될 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을 잠시 결론을 맺고 이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삼강과 오륜이 다르다라고 하는 주제는 유교 사상사를 접근할 적에 제가 볼 적에는 기필코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장황하고 또 우리 상황까지 왔었는데요. 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2주간에 걸친 삼강과 오륜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2500년 동아시아 사상사에 밀어붙여 보게 되면, 이를테면 칼국수 만드는 홍두깨로 밀듯이 삼강과 오륜이란 두 인자를 가지고 한번 쭉 사상사로 밀어붙여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계보의 어떤 길항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것이요. 그래서 삼강이라고 하는 것이 한비자로부터 우리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강의 계보가 한비자에서 비롯되어서 그 뒤에 동중서로 이어졌고, 이건 한나라 초죠. 그리고 그것이 동아시아 삼국을, 동아시아 전체를 근 2000년 동안 장악한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건 한나라 제국, 한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그 뒤에 당, 송, 명, 청에 이르는 어른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생겨난 많은 텍스트들이 사마천의 사기열전의 제일 첫 번째 챕터가 백이숙제 열전입니다. 백이는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동생한테 물려준다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게 효가 되죠. 그리고 동생은 어떻게 해요? 숙제는 또 형님을 따른다고 해서 제가 됩니다. 공손할 제. 그러니까 하나는 아버지의 바로 삼강적 윤리, 백이, 부자간. 아버지가 아마 분명히 노망이 들으셨을 텐데 마지막에 왕위를 바꿔서 봤을 땐, 그런데도 묵묵히 그걸 따르는 것이 효라고 하는 것을 사마천이 평민열전을 지으면서 제일 앞에다가 백이숙제 열전을 지었던 까닭도 바로 이 동중서의 삼강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동생 숙제는요, 또 형님이 싫다면은 형님이 떠나시는데 형님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형님을 따릅니다. 그게 아우로서의 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둘이는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에 무왕이 정벌하러 가는 그 말꽃비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신화된 도리로 어떻게 군주를 혁명할 수 있느냐라고 말꽃비를 붙잡고 통사정을 하죠. 그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인정할 수 없었던 백이숙제가 결국은 수양산 아래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마천의 사기에도 충효라고 하는 동중서의 삼강윤리가 체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텍스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외전이라든지 설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자가의라든지 또 세대는 좀 늘어집니다만 천자문이라든지 이런 텍스트들을 통해서 삼강의 윤리가 동양 삼국을 이렇게
포섭을 하게 되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강 행실도까지 왔습니다. 그 바람에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세종 임금의 이데올로기까지 삼강윤리가 이렇게 퍼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편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맹자로부터 기원해가지고 둘로 나눠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희에게 와서 재발견이 되는 것이 오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 체제에 착근하면서 삼강의 이데올로기를 뚫고서 유교 원래의 상호 체제, 여기 상하 체제라면 이건 상호성을 위주로 하는 체제를 재부각하는 이러한 형태로 깔리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러한 맹자의 윤리, 성리학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겉으로는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세종체제와 그 뒤에 퇴계 이황 선생의 성학 10도의 제5도에 보다시피 그 오륜의 윤리가 이렇게 또 다르게 부식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한비자에서 기인된 삼강체제와 맹자에게서 기인했던 오륜은 동아시아 2500년 동안 서로 기량하고 착종하고 어떤 때는 이쪽이 성에서 지배하다가 여기에서 또다시 혁명적 사유로서 등장하는 이러한 구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삼강과 오륜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상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청나라 말기 영국에 유학 갔다 왔던 하계라고 하는 지식인이죠. 1800년입니다. 1800년대에 제가 이 양반이 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대목을 제가 발견했어요. 권학편서우라는 책에 삼강과 오륜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이 양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고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하계의 말에 의하면 삼강과 오륜은 구별해야 한다. 삼강처럼 군주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윤리는 한대에 성립된 것으로서 본래의 유교와는 무관하다. 참된 유교 윤리는 오륜에서 볼 수 있으며 군신은 특별히 의에 의해 맺어지는 쌍무적인 관계에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먼저 쭉 논리를 전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오늘날에도 충분히 보정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순환 구조 혹은 전개 과정은 앞으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혹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넘어가서 제3강 여민주의 맹자의 비전이라고 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맹자 사상을 오늘날 우리가 중고등학교 윤리 시간에서부터 공무원 수험서에 이르기까지 맹자 사상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위민 사상, 두 번째는 민본주의 그럽니다. 아주 낯이 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자라고 하는 책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추석서를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민, 백성을 위하여라고 하는 사유구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맹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하지 마라. 오히려 함께하라.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마치 삼강오륜처럼 서로 다른 삼강과 오륜이 한데 얽힌 것처럼 어떻게 해서 위민주의라고 하는 위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맹자 사상의 대명사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히 여민주의라는 것도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맹자 사상을 위민이라고 그러고 또 민본이라고 그러는 데는 지금으로부터 올라가는 방식을 취해야 돼요. 내려오는 방식보다는. 이게 왜냐하면 위민과 민본은 서양의 충격으로
아편전쟁 이유가 되겠죠. 서양의 충격으로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그 원인을 찾아가는 와중에 형성된 혹은 덧붙은 혹은 왜곡된 이런 개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번역의 시대를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이지 지식인들에 의해서 서양 개념들을 한자어로 번역하던 1800년대 후반에 그리고 1900년대 중반에 이르는 근 100년 동안의 그 번역의 시대, 서양 개념을 우리 한자로 번역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만이 왜 맹자에게 위민이라든지 민본이라는 말이 생겼는지, 그런데 왜 원 텍스트에는 전혀 위민이란 말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태는 1840년에서 42년에 걸친 아편전쟁이었습니다. 이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뭐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이 큰 쇼크를 받았죠. 오히려 조선은 별로 그렇게 큰 쇼크를 받은 흔적이 당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통해서 그 10년 내지 20년 후에야 그 쇼크를 받아들이는데요. 이 아편전쟁이 끼친 충격을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가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중국 지식인들, 초창기 청나라 말기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서 대국인 청나라가, 그러면 중화죠. 세계의 중심으로 자처했고, 지금으로 치면 GNP, 국민 총생산량도 전 세계의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던 중국이 영국의 정식 군대도 아니고 이런 동인도 회사에 상관에서 부리는 일종 해적선 같은데 상선 포대에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졌을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적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이건 물론 근 30년 뒤에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하나는 동아시아가, 특히나 중국이 서양 영국에 비해서 두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는 사이언스고 과학기술이죠. 이게 바로 그 전기기관, 그리고 대포, 이런 것이 문제였고, 또 하나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렇죠? 크라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에게 맥없이 깨졌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건 결론은 훗날입니다만 이 충격에서 나온 그 두 가지죠. 그래서 이 사이언스를 추적하고 데모크라시를 어떻게 하면 장착할 동도서기, 화혼양제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제를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이언스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뭐 간단합니다. 길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처지니까 살펴보면 사이언스를 우리가 어떻게 전혀 생경한 개념들이니까요. 이걸 번역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음사를 했습니다. 데모크라시 이렇게 중국어로 음사를 했는데 음사에서는 의미가 와닿지 않으니까 그 의미 내용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자, 일단 사이언스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게 과학인데 전혀 쪽에서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사이언스 번역은 격치 이렇게 번역합니다. 격치는 대학에 나오는 경물 취지의 준말이죠. 그러다가 이 격치는 고작 해봐야 윤리에 대한, 인간학에 대한, 그야말로 인문학에 대한 경물 취지인 것이고, 사이언스는 자연과학이지 않겠습니까? 거의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사이언스를 뭐로 번역하냐면 학문이라고 번역합니다. 곰곰이 라틴어까지 올라가 보니까 scientia, 라틴어까지 올라가니까 학문하다라는 뜻이 사이언스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학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학문이라고 번역해보고 나니까 사이언스 외에도 다양한 문학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학문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특화가 안 돼. 그래서 세 번째 번역이 과학입니다. 뭐 이것도 내력이 있습니다만은 분과학이라는 뜻이죠. 물리, 화학, 지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이 내추럴 사이언스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학문 가운데에서 그 한 특별한 분과학이라 그래서 과학이라는 번역으로 낙착을 봅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사이언스에 대한 콤플렉스를 우리가 쭉 풀어본 것이고요. 핵심은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것이 뭐냐면 맹자 사상이 위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맹자 사상을 민본 사상이라고 이름하게 된 요 두 번역, 요 번역어들입니다. 이 번역어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막 길게 이야기하면 한정없이 길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요지를 하면 이렇습니다.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이 체제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하 체제가 아니라 서로 의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다음에 의회제도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삼권 분립 체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당시 동아시아에는 결여된 정치 체제라고 하는 데서 눈을 아주 크게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데모크라시를 어떻게 번역해 나갈 것이냐? 중국 지식인들은 데모크라시를 민주라고 번역합니다. 지금 민주주의 형식이죠. 워낙 민주라는 것은 민의 주를 뜻하는 한자였습니다. 민의 주는 군주죠. 어쨌거나. 그런데 그걸 갖다 인민이 주인인. 그래서 이건 청나라에서 민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청나라 지식인들이 민주라고 번역하고 싶었던 까닭은 청나라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만주국 황제이기 때문에 망주국 황제를 쳐내고 한족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염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한족 인민들이 주인이 되는 체제를 데모크라시로 번역하기에 참 좋았던 겁니다. 정치적 욕망도 그 안에 숨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메이지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일본 지식인들은 이걸 천황제가 있으니까 천황제는 지들 말 맞다나 만세일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황을 인정하면서 데모크라시를 번역하기는 참 까다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인민이 주인이 아니라 인민이 근본이라고 하는 민본이라는 말로 데모크라시를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민본이라고 하는 말은 데모크라시의 번역어였죠. 그래서 근 30년 동안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중국, 일본, 조선의 지식인들은 같이 씁니다. 그래서 민주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민본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오다가 1925년인가요? 일본의 주오 공론이라고 하는 데서 민본이 아니라 민주로 점점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동아시아에 민본이 떨어져 나가고 외려 민주가 데모크라시의 번역으로 착근을 합니다. 그럼 떨어져 나온 민본은 어디로 갔는가? 이 민본이 지금 맹자에게 가서 들어붙습니다. 그래서 맹자 사상을 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이전이 아니라 아편전쟁 이후에 생겨난 데모크라시의 번역 전쟁 속에서 민주주의가 데모크라시로 번역으로 확정되면서 그와 다투던 민본이라고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어인 민본이 맹자에게 와서 들어붙는 거죠. 민본은 애당초 서경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 속에서 민유방본이라 이렇게 써요. 인민이 나라의 근본이다는 식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민유방본이라고 하는 이 원래의 민본은 그저 맹자만의 특징이 아니라 동양 사상 전반이 민본주의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민본이라고 하는 말은 맹자를 민본이라 해도 뭐 나쁠 것은 없으나 오히려 다른 사상들조차도 다들 민본이란 말에 포섭이 된다고 하는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개념상은 너무 헐겁다는 겁니다. 민본이라는 게 맹자 사상을 대표하기에는. 그 점을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현대 일본 중국 사상가인 서복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우리 20페이지 한번 보시죠. 20페이지 저 밑에 보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은 활자가 좀 작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27번 한번 보시죠.
27번을 보시게 되면 이게 홍콩의 아주 유력한 신유학 사상가인 서복관 선생이 중국의 정치 사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식으로. 중국적 정치 사상 제법가 외 도가설시 민본주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복관 선생 보기에는 중국의 정치 사상은 법가를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가 다 민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선생님은 법가조차도 민본주의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교수가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본주의가 서복관 선생의 표현에 하면 법가 사상을 제외하면 다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중국 사상 모두가 그렇다고 하고, 또 한국의 최진덕 선생 같은 분은 법가 사상조차도 겉으로는 군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국민의 혹은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가 사상도 민본주의에 집어넣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민본을 구태여 맹자만을 두고서 이야기할 것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민본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헐겁고 너무 넓기 때문에 맹자 사상을 민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데서는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맹자 이외에도 많은 사상들을 다 민본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헐거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본주의 곧 맹자라고 하는 점은 개념으로서 실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위민은 어디서 왔는가? 맹자 사상 우리 위민주의, 이민주의 그러는데 이 번역상에 있어서 위민이라고 하는 것이 맹자한테 들어붙기에는 우리가 오늘 여민주의를 바라보면서 이모저모 민주주의적 특성 할 수 없어 비는 개념입니다만은 맹자 사상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점들이 서양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 민주주의를 탐색하던 동아시아 사상가들은 크게 두 사건의 주의를 기피합니다. 하나는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하나는 프랑스 대혁명이고 또 하나는 링컨이 이야기하는 3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자유, 박애, 인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혁명을 통해서 쟁취됐다는 점들이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줬고요. 또 하나는 링컨이 이야기한 3대 민주주의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of the people, 두 번째가 by the people, 세 번째가 for the people입니다.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그러니까 사이언스와 데모크라시의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찾아보니까 of the people은 부족해. 보니까 왕조 중심으로 흘렀던 것 같아. 그 다음에 by the people, 여긴 투표나 어떤 이런 그 제도가 없어. by the people도 없어. 다만 어떻게 해요? for the people이 있다는 거죠. 백성을 위한 정치를 권한 특별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맹자를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for the people을 그야말로 위민 사상으로 번역을 하고, 그야말로 아주 초급 용어죠. 위민 사상으로 번역하고 이 위민 사상이 어떻게 해요? 맹자 사상이라는 것으로 낙착을 봐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와 민본이 싸우다가 민주주의가 번역으로 교과서화되면서 민본주의가 갈 때를 모르다가 그것이 맹자에게 붙어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원을 누구도 한번 제대로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번역의 시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글자로 된 번역을 만나거나 언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 한자 중에 번역어가 대단히 많죠. 이건 메이지 지식인들의 기여이기도 하고 또 고전 철학, 고전 사상을 공부하는 데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만 펼쳐봐도 그렇죠. 신문 자체가 번역어입니다. 뉴스페이퍼. 신문, 방송, 예능, 웅변, 연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물리, 화학 이것들이 다들 서양어의 번역어로서 채용된 것들이죠. 근데 번역을 썩 잘했어요.
메이지 지식인들은 그 당시 불경, 역사서, 유교 경전에 굉장히 통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라든 월드를 세계라고 번역한 그 세계는 불경에서 가져온 것이죠. 불법 세계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썩 잘했기 때문에 조선 식민지인 조선뿐만 아니라 대만 지식인들 그리고 당시 중국 지식인들도 설득할 수 있었던 힘 있는 번역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글자는 오늘날 장애물처럼 사상을 왜곡시키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여기서 보셨던 특별히 민본과 위민은 우리가 오늘 주제가 맹자사상의 이해인데 맹자사상을 이해하는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는 좋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번역어인 민본과 위민을 넘어서 정말로 워낙에 백성을 위해라 라고 하는 사상이 맹자한테 있는지 오늘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참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의 의미는 여기서 알았는데 워낙에 백성을 위한다. 그야말로 백성을 위하여 정치해라 하는 것이 맹자의 권고인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충 문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계보적으로 좀 알아야 맹자 사상의 여민성을 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2500년 동안 긴 세월을 점점이 찍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제가 쓴 책 중에 우리에게 유교란 무엇인가 하는 녹색평론사에서 낸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에세이라고 할까? 그런 논문집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민본주의는 번역어다. 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기를 권하면서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맹자 사상을 위민주의로 포섭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선 공자부터 잠시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맹자는 공자를 첫 번째 해석한 사람이니까 공자는 과연 위민을 권하였는가? 백성을 위하여 살아라,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권하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는데 특별히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위해라라고 하는 말이 논어에는 한 여러 차례 나옵니다. 7, 8차례 나오는데 무엇을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의미가 잘 드러나는 공자 제자가 염류라는 제자입니다. 염류는 재정 분야의 달인입니다. 정사에 속하는 양반인데 이 양반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공자라고 하는 사상가가 위민을 위하여를 권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위민주의가 어디서 왔는가를 전국시대 때의 사상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 또 맹자는 과연 위민을 권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제가 제공한 위민주의 계보라고 하는 텍스트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논어에 염류라고 하는 공자 제자의 경우를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논어입니다, 이제. 자화가 공자의 심부름으로 제나라로 갔습니다. 염류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수고비를 청했죠. 그러니까 자화의 심부름 값으로 그 어머니에게 수고비를 주자는 거였죠. 노나라와 제나라 사이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먼 나라까지 심부름을 시켰으면 당연히 수고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염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 자화의 어머니에게 그 수고비를 주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공자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대답을 해요. 한 2대 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염류가 보기에 쌀 2대 정도는 너무 소략하다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 좀 더 주십시오라고 청을 해요. 그러니까 한 2말 줘라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또 이것도 시큰둥하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염류는 자화 모친한테 쌀 5가마니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의 낯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위하의 쓰임새를 잘 보십시오. 자화의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실은 자화의 어머니가 대상이 아니라 선생님의 체면입니다.
선생님의 체면은 결국 자기 학교 선생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체면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위하여, 남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실은 낙착하는 자리를, 말 떨어지는 자리를 잘 낙하신 힘을 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는데 이 안에 공자의 경제관이 잘 드러나요. 공자가 이렇게 꾸짖죠. 자화한테. 자화가 그 염류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 제자 가운데 살림 규모라든지 처지를 잘 감안하고 난 다음에 여유 있는 제자를 골라서 개인 심부름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화가 제 나라로 떠날 적에 보니까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가죽 옷을 입었더구나. 그렇죠? 그만큼 여유로운 제자를 골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가 돈을 쓰는 경우는 어떠냐면은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데 재물을 쓰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데 쓰지는 않는다라고 들었다. 이렇게 해요. 요 글자가 공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재벌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서 그 낙수 효과로 경제를 돌리겠다는 데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빈민을 구제하는 데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양반이 갖고 있는 경제관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게 누구와 시비가 붙었냐면 바로 이 염류와 시비를 붙는 거죠. 이 염류라고 하는 제자는 공자도 인정한 정사과, 그러니까 재정 분야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제자에게 재정 운용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선생님을 위해서 재물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군주를 위해서 세금을 수탈하는 양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요 점을 제가 한번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칼럼을 한번 보시죠. 염류가 자공이라는 당시 제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에 또 위하여가 나와요. 노노 전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위하여 한다는 위하여는 7, 8차례가 나옵니다만은 그 가운데 3번, 4번을 이 염류가 누구누구를 위하여 한다는 말로 이렇게 특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데는 인사치레입니다. 위인지약, 위기지약 이런 식으로 쓰이는 데는